네, 사회보장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안에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보장을 해줘야,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권위를 지키고 누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이죠. 자, 보시면 이제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이렇게 나왔죠.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파인데, 자, 이런 파일을 이제 어떻게 이제 나눠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임금 노동자 계층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사회의 이제 사회적 위험, 그리고 이제 임금 노동자가 임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사상의 이후 사회적 위험이 상당히 많이 도래가 됐고, 또한 이제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임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해야 위험을 대체하고 거기에 맞게끔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사회적 위험이 대처가 필요한 것은 왜 그러냐. 자,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생에 걸쳐서 이제 많은 위험을 경험하게 되겠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그 책임을 이 개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개인의 잘못을 인해서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위험이라는 것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대처하기가 아주 이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전체가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 위험의 대처 필요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산업사회의 사회적 위험인데 보시면 상품 시장이라는 게 있죠. 산업사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이제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상품 시장이다. 이것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화폐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그 화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가로 임금을 받겠죠. 그러면 임금을 가지고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죠. 하나는 이제 교환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노동시장에 임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자, 이런 임금 노동자 계급이 중단되는 상태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임금 노동자 계급의 가장 큰 사회적 위험으로서 임금이 중단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의 큰 사회적 위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의 이제 시장 기능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만약에 이제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시장 소득, 즉 임금이죠. 여기에 따라서 또 개인의 복지가 좌우될 수가 있겠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위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중심 노동시장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한다. 이 이제 유연성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이제 노동자의 전입과 전출이 그만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전입과 전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동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직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 고용과 해고가 유연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기업 활동을 자극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데 노동시장의 이제 유연성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돼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기간제 고용 계획이 거의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양극화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인구의 고령화를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8월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으로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25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약 20%가 넘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고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사회 의료 비용이 증가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제도 등 이제 국가 차원의 이제 의료 서비스 정책으로서 어떤 재정적인 위협을 갖겠죠.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의료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이제 노인 의료 비용의 증가는 국가 전체의 이제 재정 문제와도 상당히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이제 사회적 위험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이죠. 고령화가 상당히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고, 또 출산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 2017년에 이제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약 1.05명으로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 인구는 높아지면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래 노동력 공급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또한 이런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국민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 관련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운영의 어떤 재정적인 면으로 많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OECD의 연령별 인구 증가율을 보면 15세 미만에서 65세 이상까지 봤을 때 두 표도 OECD와 그 한국과의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쉽게 분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위험의 요소가 돼서 사회보장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